네, 안녕하십니까. 특허법인 진명의 장진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신문 기사에 난 거 보니까 그런 기사가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우리나라 K-팝이나 K-컬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지금 돈을 많이 벌고 흥행을 하고 있는데 항상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 많이 버는 것처럼 돈은 사실 제주는 열심히 국내 콘텐츠 제작자들이 부렸지만 돈은 넷플릭스, 디즈니 이런 회사들이 많이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저도 사실은 열심히 피를 빨리는 노동자잖아요. 제가 부자 되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고객들이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직업이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랑 만나시는 분들이 이 콘텐츠라는 것을 정말 강력한 지식재산권, 영어로는 이제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하거든요. IP. IP를 만드셔서 이 지겨운 노동의 굴레를 벗어나서 자본가로서 딱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큰 수익 받으시고 하는 부자가 되실 수 있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제 누군가는 나중에 정말 건물주 못지않게 큰 자본가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진행할게요. 저도 요청받은 순서이기도 하고 처음에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지식재산권이 뭐냐 이런 내용 아는 게 있어야 궁금한 게 생기고 내 그 소중한 작품, 컨텐츠 이런 창작물들을 어떻게 좀 보호하면 좋겠다라는 감이 생길 테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주입식으로 하나 가고 그 다음에 사례들 간단히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요청받아서 한 건데 사실 출원 실무 이런 거 신청 실무 아셔야 될 필요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아시면 나중에 변리사를 찾으시든 아니면 누구한테 대행을 시키셨을 때 이거 어떻게 되고 있냐라든가 어떤 식으로 그 일을 잘 주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일을 주는지가. 그런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절차 간단히 알려드리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예전에 저도 제가 알 정도면은 여기저기서 히트를 많이 쳤던 노래인 것 같고 이 핑크퐁 이 회사가 그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겠죠. 소송이 일어나고 이렇게 싸움이 번졌다는 거는 돈이 많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한국에 와서 이거 내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라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착수금을 내고 이런 걸 했다는 것 자체는 상대방이 무조건 찌르진 않잖아요. 저 집은 찌르면 돈이 나올 것 같으니까 찌르는 거고 우리 벌이 몰려드는 이유는 그 꿀이 있으니까 몰려드는 거잖아요. 매일같이 노동을 하고 그런 것을 단계를 넘어서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흘러가면 그때부터는 그냥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과 회사가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자본주의의 한 일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보통 그 기업하는 데 있어서 자본 하면은 다 현금 위주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 세울 때, 동업할 때 보면은 어떤 분은 나는 현금 얼마 출자하고 나는 내 특허, 그 저작권, 내 캐릭터를 출자하겠다. 이 콘텐츠 자체, 지식재산권 자체도 자본으로 인정이 돼요. 특허 출자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큰 자본이고, 자본주의란 게 결국 내가 이렇게 노동하지 않아도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죠. 내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노동이나 사업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 그거를 하실 수 있는 그 정점에 있는 게 이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업 소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저도 목이 마른데 목 마르면 제일 생각나는 거 뭐 있죠? 코카콜라. 코카콜라 회사 주업이 뭔지 아세요? 경영학,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경영학 수많은 그 대가들이 해놓은 그 책에 보면 코카콜라 회사의 주업은 콜라 생산이 아니에요. 사실 콜라 대부분 생산하지도 않아요. 코카콜라는 그 원액만을 그 자기들이랑 100년씩 계약을 맺는 그 병에 넣어주는 바틀러라는 데다 100년씩 계약해서 나는 원액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물에 탄산 넣어갖고 만들어 팔어라고 계약만 하고 이 회사의 주된 업무는 마케팅입니다. 코카콜라 컴퍼니는 마케팅 컴퍼니다. 광고하고 코카콜라라는 그 명칭, 이런 지식재산권들, 그리고 마케팅을 통해서 쌓아놓은 그 이미지, 영어로는 굿윌이라고 하는데 그런 신용, 이거를 가지고 장사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에 끝판왕 되면은 미국이 강한 이유는 디즈니도 그렇고 코카콜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요즘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핫하시지만 그 회사가
반도체 만들지 않잖아요. 전부 대만에서 그 노동자들이 그 반도체 공장 아시다시피 엄청 그 나쁜 증기하고 화학물질하고 되게 더러운 공장이거든요. 우리나라 워낙 주력 산업이니까 이렇게 클린룸 이런 이미지 보여주고 해서 그런데 되게 나쁜 공장이에요, 그게. 저도 예전에 동탄 근처 살다 도망갔습니다. 그 나쁜 증기 많이 나오고 폐수 엄청 나오는 그런 공장인데 우아하게 나는 그 GPU 이렇게 설계만 하고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자본주의 끝판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자, 오늘 이제 이 이야기는 지식재산권 첫 번째 이게 뭐냐라는 얘기하고 넘어갈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례 그 다음에 수원 실무 이렇게 갈 건데 첫 번째 장 이제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경영대학원을 석사를 했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마케팅이란 게 약간 홍보, 프로모션하고 같은 말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마케팅이란 게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홍보도 마케팅의 일부분에 속하기는 하나 그뿐이 아니라 뭐 재무 이런 것들하고 다 시장에서 어떻게 포지션할 건지 전략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은 특허 같은 부분들도 있고 상표나 이런 저작권도 마케팅의 마케팅 업무 중에 일부로 있는 걸로 봤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보통 어쨌든 그래도 마케팅하면 우리 현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으니까 홍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어쨌든 밀접하게 관계는 있고 그래서 상표 같은 것들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오늘은 뭐 특허 얘기는 별로 안 하고요. 상표 디자인 그리고 대부분 기술 기반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특허는 굉장히 간략하게 하고 나머지 사례 위주로 가도록 할게요. 마케팅 자체가 프로모션은 아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아직 저랑 지금 이 단계에서 만나셨으면은 소위 말하는 초기 창업 내지 스타트업이시거나 예비 창업자시잖아요. 근데 아마 나중에 투자 라운드 같은 것들 이렇게 가시게 되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좀 상금 같은 것 받은 대회 경모전 가시면 어쨌든 내용을 봐야 내가 심사를 하고 투자를 할 거 아니냐 해갖고 내용을 좀 요청을 하시게 될 텐데 이게 참 오묘하죠. 안 보여주면은 심사를 못 받고 투자를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이걸 보여주는 순간 핵심적인 어떤 그 노하우가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퍼져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도 가지고 계시고 특히 대기업에서 하는 공모전 같은 거 하면은 그런 뉴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공모전에 내가 냈는데 상은 못 받았는데 어느 순간 그 대기업의 계열사 다른 자회사에서 똑같은 제품을 만들었다더라 이거 공모전 해갖고 저쪽에 알려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구심 갖는 기사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그런 정말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뭐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은 최대한 특허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걸어두시는 게 좋겠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잘 고민하셔갖고 이거 데이터 같은 거 잘 공개할지 안 할지 고민을 해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스타트업이고 작은 회사니까 설마 대기업이나 저 심사역이 저걸 가지고 어디 노출하지 않겠지라는 거를 담보할 수는 없거든요. 저런 사례들이 꽤 일어나기도 하고 아마 여기 자주 나왔던 사례 중에 하나가 저 공유 킥보드 지금 많이 죽었죠. 업체가 많이 죽었는데 공유 킥보드 회사 한 군데서 자기네 데이터 같은 거 가지고 투자 받으려고 좀 데이터 줬더니 그 심사역들이 둘이서 경쟁업체 창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그때 왈가왈부가 좀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아이디어를 봤던 것 뿐이지 내가 창의적으로 이 회사 차렸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반면 상대방 층에서는 이게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이제 운영에 관한 데이터들을 이 사람이 보고 머릿속에 담아가서 경쟁업체 찾았다라고 약간 주장을 좀 했었어요. 그게 진실을 밝히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도 외부 나가실 일이 있다고 하면은 좀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내 아이디어, 내 창작물은 보호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꼭 기술 기반 아니셔도 이렇게 외관 포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레시피 같은 것들 좀 민감하신 분들 있기도 하고
뭐 캐릭터나 이런 저작물이신 경우들도 있는데 왜 저작권 등록해야 되냐 뭐 그런 부분 질문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지식재산권을 오늘 말씀드릴 건데 뭐 어떻게 크게 나누면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특허청에서 하는 거 특실 대상 네 가지 있고 그다음에 저작권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니까 이쪽이 있고 요즘에 이제 신지식재산권 해갖고 요즘이라고 하기에도 좀 몇십 년 됐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신지식재산권 쪽에서는 영업비밀 정도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저작권은 뭐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옛날에는 프로그램 보호법이 따로 있다가 저작권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작권 그 카테고리에서 보호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이거는 제가 주로 하는 분야들이긴 해서 뭐 특허 실용시나 디자인 상표가 뭔지는 구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뭐 특허권 이게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라 그 법에 있는 얘기인데 혹시 뭐 기술 기반으로 하시는 분 계시면은 계신가요? 아 그러세요? 네, 여기 왜 이게 특허 받아도 이렇게 쓸데가 없는 게 맞냐라는 거다라든가 저거는 별로 기술 별론데 왜 저렇게 저특허에 쩔쩔매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 사상 보호하는 거다 보니까 추상화된 사상을 보호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불일치가 좀 오긴 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기술 생각보다 단순한데 등록을 되게 잘 받아갖고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좀 돈 많이 물어내는 특허들 생기기도 하는 반면에 되게 어려운데 피해 나갈 구멍이 많거나 그래갖고 별로 그렇게 쓸데가 좀 소용이 크지 않은 특허 생기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제도 자체는 어쨌든 내 가진 비밀스러운 노하우를 누군가에게 공개를 하고 특허 내면 다 공개되잖아요. 1년 반 있으면 대신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의 이제 배타권을 가진다. 결국은 주고받기죠.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일장일단이 있는 거고요. 특허 자체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이제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 계셔서 말씀드리면 이제 뭐 자기 아이디어가 그렇게 아주 어렵지 않으니까 실용신안으로 뭘 해야겠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물건 형태나 이런 구조나 이런 거 빼고 화학물질이나 방법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전부 실용신안 대상은 되지 않아요.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그리고 10년만 보호하고 있다 보니까 특허에 비해서는 조금 짧은데 대신에 아주 고도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 실용신안으로 갖고 있으면은 10년이면 사실 사업에서 뽑아먹는데 그렇게 부족한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 기간 안에 오히려 상대방이 당신 특허 무효해라고 공격을 해왔을 때 오히려 죽을 확률이 좀 낮긴 해요. 아주 고도할 걸 요구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죽이기 어려운 장점도 있습니다. 이거 뭐 되는 나라가 몇 군데 없어서 그냥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이 정도에서만 운영하고 있어서 그 차이가 있고요. 디자인하고 가끔 상표하고 이렇게 많이 상호하고 혼동을 많이 하시는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물품입니다. 물품. 그래서 뭐 컵, 마우스, 자동차의 어떤 헤드라이트 이런 물건에 대해서만 디자인 보호법상에 디자인이 인정이 되고 있는 거라서 우리 알고 있는 부동산 상표는 돼요. 레미안, 저편한 세상 이런 것들은 상표 되잖아요. 부동산도. 근데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으로는 인정되지는 않고 있어요. 물건이 있어야 돼서 보통 그래서 캐릭터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어떻게 하시냐라고 하면 인형으로 하시거나 그냥 그거 인형 자체를 보호하는 거죠. 아니면 캐릭터가 사용된 어떤 포장이나 이런 걸 보호하고 싶으면 이제 표딱지, 뭐 스티커 이런 식으로 물건을 정해서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겠냐? 그 물품 하나하나마다 받아야 되다 보니 이 캐릭터 가지고 컵도 쓰고 앞치마도 쓰고 이러면 디자인 받을 게 수백 가지 될 수도 있어서 그럴 때는 좀 효용성이 낮을 수도 있다. 이게 컵 하나 해갖고 무슨 손흥민 유니폼처럼 한 수십만 장 팔릴 거 아니면 사실 디자인 등록이 약간 효용이 좀 낮을 수는 있어요. 오히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니면 내가 만드는 게 수공으로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하는 그 예술품에 가까운 작품이면 그런 경우는 디자인 등록 하시는 것보다 저작권 내가 유명한 작가다 그러면 그쪽은 이제 저작권 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상표랑 상호는 많이 혼동하시는데 차이점은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자기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 가지고 다른 사람들 거랑 구별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은 여러분이 지금 특허, 세종신안, 디자인, 상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하셨으니까 제가 한 10년 동안 일했던 거 다 공부 따라오신 거죠. 네. 여러분 한 지식재산권 10년 공부한 사람하고 같은 레벨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조금 단계를 높여볼게요. 차이점 설명할 때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이제 이런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술적인 거, 고도한 거는 이제 특허로 보호를 하고 있고, 그보다는 조금 이제 방법이나 이런 건 안 되지만, 물품의 형상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한 거는 이제 실용신안으로 하고 있다. 이제 이거 가지고 물건 이름 붙여서 팔아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상표, 이 삼각별 아니면 테슬라, BMW 이런 것들, BMW, 메르세데스, 벤츠 이런 문자로 된 상표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도형으로 된 상표도 있습니다. 기호, 문자, 도형, 색채 이들의 결합 이런 거에 대해서 상표로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상호랑 상표랑 이게 로고랑 이게 뭐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일단 상호랑 상표 구분하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표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우리 지식재산권 구분 좀 있었죠. 여기 화면에.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맨 위에 산업재산권 4개 들어가잖아요. 전부 특허청에서 관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등록을 해야 권리가 생기고 등록을 받으려면 이 4가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들고 이거 유지하는데 비용도 듭니다. 상표 같은 경우는 10년에 한 번만 등록하시면 되는데 제일 싼 게 한 10개 이내로 하면 21만 1,000원? 그 정도 10년에 한 번씩만 가시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상표가 종근 부채표 활명수 이런 거죠. 제한 총독부 시절에 등록하셨으니까 100몇십 년 됐죠. 100년 넘었죠, 거기는. 1910몇 년? 하여튼 그때 아마 총독부인가 하여튼 그때 등록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갖고 한 10번 등록 계속 해야 되잖아요. 유지도 해야 되고. 시간도 심사 다 해서 해야 되고.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고요. 특허청에서 하고 있는데, 상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 제가 등기소라고 써놨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요. 내가 이 상호로 장사하고 이름 쓰면 그게 그냥 그 상호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이거 상호로 해야 되냐, 저걸로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사업자 등록할 때 그 등록증상에 나온 상호가 반드시 그 상법상의 그 상호는 아니에요. 그냥 사업자 등록증에 이렇게 돼 있고 나는 상호 이걸로 쓸 거야 해서 쓰시면 내가 쓴 게 진짜 상호예요. 되게 이렇게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거래증, 거래장 이런 데 납품증에다가는 이런 상호 쓰고 하시면 그게 진짜 자기 상호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상에 있는 상호가 자기가 쓰는 상호이기도 하고 또 상표로도 쓰는 그 간판이나 메뉴판에 있는 그 상표이기도 할 거예요. 같은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그게 다른 경우도 있다, 극단적으로는. 그래서 아마 제가 예전에 이렇게 치킨집에 가서 카드를 긁었더니 간판에 있는 그 치킨집 이름하고 그다음에 저기 카드 딱 긁었더니 나오는 영수증에 나오는 그 이름하고 저기 무슨 납품증에 있는 거랑 다 다른 적도 있었어요. 진짜 상호는 저기 그분이 납품증 이런 데 쓰신 게 상호긴 하다. 아마 세무서와의 관계 때문에 편의상 그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상호를 기입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사업자 등록 같은 거 하러 가시면 세무서에서 이렇게 쓰면 글자만 검색해보고 똑같지만 않으면 등록해 주죠. 똑같은 것만 없으면 등록해 주다 보니까 가끔 이제 거기서 그리고 트러블 생깁니다. 그런 거 생기고 있고, 반면에 이거 상표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 말고 되게 엄청나게 엄격하게 심사를 해요. 그래서 나는 이거 당연히 상표도 될 줄 알았는데 영어로 알파벳으로 된 무슨 불어 같은 거랑 내가 생각한 거랑 똑같아서 거절되더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좀 극단적인 예로는 더블 드래곤하고 쌍용은 유사하다. 관념이 비슷하잖아요. 용 2마리. 그리고 선셋하고 일몰은 분명히 다른 표장인 마크인데 2가지가 관념이 비슷하다. 이렇게까지도 상표는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좀 까다로운 면이 있고요. 그 대신에
등록되면은 전국에다 갖다 내가 무소불위로 이제 쓰지 마라 그러고 형사, 민사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겨나는 거죠. 그런 부분 차이가 있고, 이제 그럼 상호랑 상표랑 어떻게 구분할 건데요? 라고 하면은 처음에 구분하시기 어려웠던 분들도 이 예시 보시면 금방 다음에 구분하세요. 삼성전자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가진 회사는 삼성전자나 삼성이라는 상표를 쓴 적이 없습니다. 별 3개짜리 트라이스타 도형 옛날에 그거 아세요? 아, 젊으시네요. 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별 3개짜리 그런 상표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입니다. 네. 그리고 그 갤럭시, 애니콜, 요즘에 나오는 거는 비스포크, 이런 G 폴드, 뭐 G 플립 이런 상표를 쓰고 있죠. 삼성전자라는 상표를 쓴 적이 없습니다. 혹시 토스 쓰시나요? 네. 토스 상호 뭔지 아세요? 그 회사? 맞아요. 비바 리퍼블리카.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상호이자 상호를 쓰는 그 회사가 토스라는 상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호랑 상표는 구분 확실히 되시죠? 네, 아주 제일 아마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내가 사업자 등록증 이걸로 했는데 상호했는데 상표 뭐 이걸로 꼭 해야 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심지어 이걸로 상표해갖고 물건 엄청 잘 팔았는데 하다 보면 외국 나가다 보면 바뀔 수도 있어요. 많이들 아시는데 혹시 미국에서 그랜저 뭘로 팔리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역수입해서 들어온 그랜저 차 보시면 거기 뒤에 아제라라고 씌어 있고, 그 아반떼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서 역수를 할 정도 차는 아니지만 미국 가보시면 옛날 이름 혹시 아세요? 아반떼? 94년, 95년 그 정도까지 팔았는데 엘란트라로 팔았습니다. 미국 가면 아직도 엘란트라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라마다 뭐 다른 사람이 먼저 선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문화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저 이미 상호가 이걸로 했는데 저 앞으로 이걸로 상표 꼭 하고 싶은데 그거는 물론 이제 그 애착이 있으시긴 하겠지만 꼭 거기에 천착하지 않아도 되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사업하다가 잘 돼갖고 회사 이름 많이 바꾸고 오히려 상표랑 바꾸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 역으로 저기 이마트 가면 견과류 이렇게 와사비 맛 나는 그 땅콩이랄까요? 그런 거 많이 하는 HBAF인가? 그 과자 보신 적 있으시죠? 원래 그 회사 이름 아니었는데 회사 이름도 그렇게 바꾸셨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꼭 뭐 상호가 이거니까 나는 상표 이걸로 해야 돼.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상표는 유연하게 쓰실 수도 있다. 네. 제가 만약에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회사를 만들었을 때 네. 다른 사람이 삼성이라는 상표권을 네. 내면 네. 저는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이제 활동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이나 이런 상황이 더 필요하긴 한데 일단 상호로 쓰신 거잖아요. 그 회사 삼성이라는 회사를 찾으셨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만드는 물건이 예를 들어 핸드폰이다. 팔 수 있겠죠. 삼성 상표권이 없잖아요. 갤럭시가 아니니까. 다만 이제 상표권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겠지만 워낙 그 유명세가 크다 보니까 부정 경쟁 이런 걸로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먼저 창업했는데 뒤에 나온 사람이 상표 등록 받았다. 나는 먼저 썼다. 이러면 상표권 예외 인정되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국에 돌아다니시면 삼성 부동산 엄청 많은 거 아세요? 삼성 공인중개사. 왜 괜찮죠? 삼성그룹이 그 누구도 뭐 공인중개사업에 대해서 상표권 비슷한 데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상표권이 없어요. 상표법 위반도 아니고 삼성그룹이 뭐 복덕방 하겠어요? 부정경쟁이나 그런 거가 일어날 만한 확률이 없습니다. 개연성이 시장을 봐더라도. 그래서 삼성부동산 그렇게 쓰셔도 괜찮고요. 다만 예전에 좀 지금도 비판받는 판례 중에 하나가 그 전자제품 도소매하는 회사가 이제 삼성 수원 도매센터라는 거 했었는데 사실은 삼성 수원 도매센터에서는 삼성이 핵심이 될 부분인데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했다는 이유 했는데
그게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서비스업하고 좀 관련이 높다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침해 인정한 적은 있어서 이거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어쨌든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쓴 상표를 누군가가 등록을 받아놓은 게 아니고 같은 업종이 아니거나 또 내가 먼저 썼거나 하면 그럴 때는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유명한 상표랑 내가 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에 걸려질 수 있는 문제를 하나가 있고,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누군가가 이 이름으로 등록을 나중에 상표를 받아서 권리 행사를 해올 때 문제가 있을 텐데, 후자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 아마 이제 전자 같은 경우는 부정 경쟁 같은 부분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식재산권이란 게 그냥 우리 걸어다닐 때는 그 변리사한테 맡기면 알아서 해주는 그런 막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나는 모르는 어떤 추상적인 영역에 내 땅 갖는 거, 내 집 짓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 새로 권리 딱 만들어갖고, 우리가 집을 짓거나 땅을 살 때도 개발을 해갖고 보존 등기란 걸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 땅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은 무단 침입이 되니까 돈을 내든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 등록을 받거나 물품에, 아니면 내가 이런 서비스나 물품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상표를 받았을 때 이 영역 안에 누가 들어오면은 처벌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쓰고 싶으면 통행료 내라 하듯이 돈 내라 할 수 있는 재산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그 특허 시정신안 이런 특허청에 하는 권리 말고, 저작권들도 잘 받아두면 그거 가지고 재산으로 이렇게 사고 팔기도 하고 넘기는 거 가능합니다. 평가해갖고. 아니면 그거 가지고 계속 임대료처럼 새 받듯이 돈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떤 재산으로 좀 인식을 오늘부터 바꾸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가끔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렇게 강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그러시지 않을 거죠. 네. 근데 이제 공부 너무 열심히 해갖고 변리사 시험 준비하실 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꼭 그러진 않으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게, 오늘 강의한 거 그렇게 막 그러니까 이거 막 기억하고 공부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었다더라는 정도만 안고 가시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운전하고 한 30년 했는데, 30년 정도 운전했는데, 제가 막 사행정 기간이 어쩌고 기억은 나거든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자동차, 기계공학 이런 거 나왔는데 그거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지금 지장 있나요? 운전하는데. 어디 이런 정비사를 잘 찾으면 되잖아요. 파트너를. 어차피 내가 다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처럼 좋은 변호사나 아니면 변리사 잘 만나시면 거기 관계 잘 하시고, 어떻게 그분들한테 나랑 커뮤니케이션 할지만 아시면 되는 거지, 굳이 막 그거를 오늘 이 내용 알아갖고 나는 인생의 전환기가 되었다, 변리사 시험 준비해보자, 그런 거 아니시면은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으셔도 되지만, 좀 어떤 전문가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는 그 요령을 아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파트너 잘 만나는 건 사업 성공의 열쇠긴 하니까, 인스타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런 데들이 광고를 많이 해요. 저희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이유는 본인은 어차피 명의만 걸려 있고 그 밑에 사무장들이 엄청 해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딴 데 가서, 그런 식이 좀 많아서 그거는 좀 고민 몇 군데 있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면 알려드릴게요. 그 광고 하시는 데들이 좀 문제가 많고요. 그 SNS 광고. 왜냐면 광고를 거기다가 1년, 한 달에 몇 천만 원 태운다는 거는 그렇게 태워갖고 저희 인망처럼 싹 끌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러면 홈페이지 가보시면 확실합니다. 우리가 성형수술을 하든 치과를 가든 하면 병원 가서 홈페이지도 알아보고 강남언니 이런 데 보고 이 선생님 어느 학교 나왔고 전공 뭐고 이런 거 알아보고 맡기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그래서 로펌이면 김현장 같은 데는 개인 이름 치면 이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고 전공 뭐고 무슨 사건 많이 했고, 변리사도 똑같아요. 회계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거 분야 위주고 이게 나와야 정상인데 그런데 가보시면 보통 그 맨 구석에 대표 변리사 두고 명의 걸어준 사람 이름만 있고 누가 처리한다는 건지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리고 일을 해보면은 그 담당 변리사 바꿔달라고 하면 알죠. 사건 기억하고 있는지 그런 거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혼동하시고 하는 게 이제 로고냐 디자인이냐 브랜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로고가나 어떤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이 아닌 그냥 디자인이나 브랜드나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마케팅 학이나 이런 쪽에서 하시는 용어고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는 상표면 상표. 그러니까 디자인 보호법 옛날에는 의장권이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이면 디자인, 물품 디자인 그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게 뭐 이거는 뭐니까 어느 쪽일까요? 이렇게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정의 맞춰서 내가 이 이름 보호하고 싶고 이 형태 보호하고 싶고 뭐가 보호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적절한 권리 뭐 내가 공부 못하겠으면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전문가한테. 그렇게 해서 적절한 거 맞춰 가시면 좋겠고 그 내용을 좀 뒤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상표법에서는 지금 마크라고 하거든요. 기호로 된 거 아까 뭐 이렇게 어떤 문자는 문자인데 기호로 된 거 뭐 삼각형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또 도형 뭐 우리 이렇게 한반도 이런 그림 같은 거 도형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은 문자 상표 많이 하시죠. 뭐 메르세데스 벤츠 이런 식으로 BMW 이런 도형 문자로 많이 하시고 하는데 표장이라고 합니다. 상표법에서는 그 보호 대상을.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마크라고 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로고 같은 걸로 보통 회사 CI 같은 거나 BI 같은 거를 제작을 하시고 그걸 디자인을 해서 로고를 만들었다라고 하시는데 그 표장 좋아요. 그 로고로 만든 표장. 이거 가지고 어디다 쓸 거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를 그냥 회사 거래 서류, 회사 홈페이지 이렇게만 쓰실 거다. 그럼 그건 상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물건에 어디에 딱 박아갖고 나갈 거고 아니면 서비스하는 홈페이지에 이런 서비스 명칭으로 쓸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 상표죠. 일상화에서는 이제 로고 디자인, 브랜드 이런 게 굉장히 좀 혼용돼서 쓰이는데 상표법에서는 그냥 마크, 종류 중에 이런 거 있다 정도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도형으로 뭔가 디자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어떤 컨설팅을 지원받으셨거나 비용을 좀 쓰셔갖고 도형 만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상표 등록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제가 여태 변리사 한 17년 했거든요. 하는 동안 정말 도형으로 된 상표가 꼭 필요한 손님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땡땡 식당 간다 그러지 그 삼각형의 안에 원 안에 삼각형 있는 식당 가자고 안 하잖아요. 형제 뭐 분식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문자로 된 상호와도 상당히 겹치는 그 칭호를 얘기하지 우리가 도형 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 주유소 정도 나비 모양 있으면 멀리서 보고 저기 SK겠구나 그 정도 사례 아니면 그 공항 가시면 비행기 앞 뒤에 뭐 이렇게 그 항공사마다 조금씩 도형 다르죠. 그 정도 빼고는 진짜 도형 가지고 이 상표가 정말 필요한 경우는 거의 보진 못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못 봤던 영역에서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꼭 그게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뭐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뭐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도형하고 문자의 경계선에 있는 마크 가지신 분들도 있죠. 뭐 이렇게 좀 그림처럼 이렇게 문자를 약간 꼬아서 했다든가 그런 것들 아니면은 그냥 말씀으로 설명드릴게요. 쓰려고 했는데 어쨌든 좀 약간 도형화가 돼갖고 근데 그게 여전히 문자로 보일 정도면 그냥 문자입니다. 근데 이게 도저히 문자로 안 읽힐 정도면 이미 도형이죠. 구체적인 예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브랜드 자체가 상표는 아니지만 브랜드가 상표랑 상당히 유사성은 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굳이 제가 왜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꼭 같진 않다. 내 브랜드 전략이란 게 이렇게 상표랑 굉장히 궤를 많이 갖춰서 가기는 하는데 꼭 같을 필요는 없기도 하고요.
서브 브랜드 뭐 이런 것들 많이 전략하시지 않습니까? 마케팅 쪽 보시면. 네, 꼭 그게 상표에서도 일치해서 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업하시거나 창업하실 때 고민 많이 하시죠. 이 이름 가지고 여기저기 물어도 보시고 장명소까지 가시진 않더라도 컨설팅도 받으시고 조금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브랜드 하시는 전문 업체에 가셔갖고 받아보시기도 하고 CI, BI 뭐 이런 폰트까지 받아보시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쓰고 싶은 거는 그 식별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특허청에서 거절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가장 간단한 예를 들자면 최고 이런 건 무조건 안 되죠. 왜냐면 이거는 굉장히 품질이 좋다라는 그런 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직감한다 그럽니다. 바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라 그런 거 대부분 안 되고요. 제주에서 그동안 상담하다 보면은 많이 하시는 게 제주자 들어가는 거, 한라산 들어가는 거, 탑마, 제주도 모양 지도 이런 거는 현저한 진정 명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명이에요, 그냥 동네고. 그다음 불국사 이런 거는 100% 안 되고 한 25년, 30년 전쯤에는 세부란 이름으로 상표 출원하면 등록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부 하면은 필리핀의 그 바탕가스 지역의 세부 섬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국민 눈높이에서. 그래서 이건 너무나 현저한 지명이라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한 1년쯤 된 것 같은데 수비드가 저는 아직도 사실 잘 모릅니다, 뭔지. 고기에 대해서 이 수비드란 걸 꼭 하시고 싶다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이거 그냥 가공 방법이나 무슨 이런 조리 방법 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거 등록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고 없다라고 판단했는데 그래도 그분은 판단을 받아보시고 싶다. 심지어 빨리 받아보고 싶어서 우선 심사 신청이 있습니다. 빨리 결과 주는 거. 그것까지 하셨는데 결과는 예상대로 거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런 거는 공익적으로 누구나 써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 때문에 좀 안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쓰고 싶은 거가 지금 등록이 잘 안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보통 명칭. 우리가 최근에 판례가 나온 게 그 핸드폰 뒤에 붙이는 거 뭐라고 하죠? 크립토. 네. 원래는 누구 상표였어요. 그래서 경고장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전국에 한 수천 명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하면 그 그립톡이란 말은 그립톡 원래 상표 가지고 있었던 그분 회사하고 그분 명의로 된 광고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그립 띄고 톡 쓰거나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쓰시다가 최근에는 그 보통 명칭이라고 무효돼갖고 그래서 쓰시긴 하더라고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관용 도장, 뭐 음식점 이름에 가든 이런 거 관용하는 거다 해서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질 표시, 뭐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 방법, 가공 방법 또는 그 시기 이런 것들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저한 진lik 명칭 안 된다. 그다음에 그 성, 간단한 너무 간단한 호칭이나 성 이런 거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뭐 잭슨, 존슨, 스미스 한국 사람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너무 간단하고 흔한 거 그런 거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한 또 21개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관 입장에서 이 상표 안 되네요라고 거절 못 하겠다는 게 한 24유가 한 8개 정도 됩니다. 제가 변리사 시험 준비하던 한 20년 전쯤에는 한 17개 정도 했는데 그 사이에 늘어서 한 28개 정도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상표법 지식이 잘 없는데 그냥 냈는데 이렇게 하니까 등록됐다더라 하는 경우는 사실 저기 지뢰밭 있는데 그 지뢰 28개 그냥 운 좋게 안 밟고 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뭐 꼭 제가 나쁘다, 뭐 이게 바르다, 이게 정도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뭐 돈 벌려고 변리사니까 맡겨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운 좋게 등록이 되면 괜찮은데 이거 가지고 마케팅하고 홍보 열심히 해놨는데 한 1년 지나갖고 상표 심사 결과 나왔는데 거절되면 다시 그때부터 다른 거 하려면은 너무 그동안 투입한 노력이랑 시간이랑 비용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확률을, 시행착오 확률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좀 전문가 찾아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거절 사유가 이미
남이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그냥 키프리스는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가서 찾아보시고 그 이름만 쳐보시는데 이게 좀 두 가지 그 함정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그 호칭만 이렇게 거절로 삼는 게 아니라 영문도 찾아가는 영문으로 된 것도 이거 발음 비슷한데 찾아보기도 하고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거 이런 거 찾아보기도 하고 반면에 비슷한 거 있는 것 같은데 또 안에 까보니까 뭐 상품이 다르더라 그런 경우는 등록될 수도 있거든요. 공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제 그 유사 판단하는 거가 많이 남의 거랑 비슷하다는 이유로 거절이 많이 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좀 검색하고 하는 데는 약간의 좀 전문성이나 요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거 직접 해보시기 어렵고 하면은 몇 군데 그 전문가 조력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오시면 돈이 유료잖아요. 저기 제주 지식재산센터 저 예전에 근무했던 벤처마루 10층 아시죠? 가서 이제 좀 도와달라고 하시거나 예전에 상표 전문하는 컨설턴트가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가서 좀 궁금 요청 받으시거나 아니면 그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는 좋은 기관 있잖아요. 특허청 산하의 공익관리사 센터 거기 여쭤보시거나 하면은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니까 상담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좀 미리 그 사업 론칭하고 덜컥하고 나중에 경고장 받기 전에 미리 좀 알아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처음에 그냥 그 사업 이렇게 내가 좋은 이름만 해가지고 딱 출시했는데 경고장 받으면은 처음에 손 떨려요. 딱 받으면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보통 이제 손해배상 보통 1,000만 원 부르거든요. 왜냐면 변호사 1심 착수금 500만 원, 이기면 500만 원 보통 1,000만 원 들어가니까 1,000만 원 부르고 거기서부터 이제 협상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에다가 당신 이거 빨리 내리지 않으면 그 아시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 절차도 진행할 거고 이런 거 받으면 손이 덜덜 떨립니다. 내가 뭐 이미 학교도 여러 번 다녀왔고 달달 닳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서.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게 그렇게까지 가지 않지만 극단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없긴 하지만 굉장히 드물지만 그래도 이 경고장 받는 순간부터 굉장히 스트레스고 사업에 대해 정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크게 비용 들진 않으니까 그런 거 론칭하시기 전에 미리 내가 등록은 안 하더라도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이나 특허 등록이나 이런 거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그러면 다른 걸 기댈 수 있는 게 없냐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수단이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7자로 길어서 줄이면 부정 경쟁 방지법, 더 줄이면 부경법이라고 하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보시면 뭐 국내에 널리 인식된 유명해야 돼요. 유명하지도 않으면 거의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고요. 이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물건 만드시는 분들이 특허로 하기는 애매한데 그 노하우 있잖아요. 비밀 레시피나 이렇게 뭐랑 뭐 이렇게 조금 섞으면 이거 되는데 되게 쉬운데 이거 그 말만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약간 코카콜라 비법 같은 그런 거를 소위 말하는 영업 비밀이라고 하고 있고요. 영업 비밀이라는 게 이것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알려져 있지도 않아야 되고 경제적 가치도 있어야 되고 비밀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거 종업원한테 어차피 이 친구랑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거 뭐 레시피 알려줬다. 그럼 비밀로 관리된 게 아니죠. 이 친구가 이거 들고 머릿속에 들고 나가서 바로 건너편에서 가게 찾았는데 똑같은 거 만든다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이 안 돼서. 영업비밀이라고 할 정도 되려면 막 그 금고에다 비밀 써붙이고 그 몇 명만 볼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컴퓨터 파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떤 인가자만 접근할 수 있게 그런 정도 내가 관리했다라는 걸 인정 못 받으면 영업비밀로 인정해 주지도 않아서 이거 기대기 굉장히 힘들다. 영업비밀에 너무 기대를 생각하지 마십사. 그래서 보통 많이 하시는 게 번외로 말씀드리면 그 나중에 이제 퇴직할 때 제주시 안에서는 그 2년 동안은 안 차리겠습니다. 이런 걸 서약서 받으시긴 합니다.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아니면 어차피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거라면 특허나 뭐 디자인 같은 거 걸어 놓으시는 게 제일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빨리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법 따라간 게 많죠.
특허법도 1905년 대정 특허법이 지금 모태라서 지금도 일본하고 앞부분 조문 뭐 명칭까지 거의 똑같은데 저작권도 그 저작권이란 명칭이 일본에서 온 거다 보니까 우리는 지을 적, 만들 작.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가 컨텐츠를 창작하는 거에 되게 초점을 맞춘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이 저작권이 영미권, 영어에서는 카피라이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창작한다 그런 게 아니라 보시면 복사할 권리잖아요. 왜 이게 생겼냐면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 구텐베르크란 사람이 나와갖고 인쇄술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다 필사해갖고 아주 그 수도승이나 아주 몇몇 특권층만 책을 읽고 이렇게 지식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인쇄술이 나오니까 좋은 작품,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걸 대량으로 찍어서 팔 수 있잖아요. 이 카피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니까 이걸 가지고 카피를 차라리 많이 해서 너 쓰지 마 이거보다 카피를 많이 해갖고 거기에 하나당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관점은 나 지어서 만든 거니까 함부로 베끼지 마보다 많이 베끼고 카피하고 대신 돈을 벌면 된다.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작권 하면은 우리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베끼지 마인 것 같은데 사실은 출발은 열심히 베끼고 돈을 내세요. 굉장히 자본주의적이다. 이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작권도 보면은 대부분 조문은 되게 균형적으로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재산권, 특히 복제하고 전송하고 이런 거 했을 때 처벌이 있다는 건 돈 내고 베끼고 돈 내고 카피하고 돈 내고 전송해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다. 이게 어차피 시작은 서양의 법이잖아요. 일본을 통해 들어왔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저작권이란 게 여기 보시면 창작한 자들은 인격권하고는 저작 재산권 가진다. 사실 인격권이란 거는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잘 없죠. 작품에 나는 내 이름을 꼭 표시해라. 그게 이제 성명 표시권이죠. 그다음에 동일성 유지해라. 이거 개사하거나 바꾸지 말아라. 이런 인격권 같은 부분도 있는 반면에 제일 중요한 거는 베끼지 마라, 배포하지 마라. 이제 이런 것들. 이쪽은 재산권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그거 가지고 결국은 돈 연결되니까 재산권을 가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인격권은 이런 것들 있거든요. 공표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결정하겠다. 이름을 표시해라. 아니면 포기할 수도 있고요. 또 바꾸지 마라, 개작하지 마라 이런 거 할 수 있는 인격권도 있는 반면에 이쪽이 좀 핵심입니다. 재산권 쪽이 많아서 그래서 복제 쪽하고 좀 관련해 갖고 많이 문제되는 게 아마 오늘 사례는 안 썼는데 폰트 가지고 사건 많이 하죠. 그래서 자기 폰트를 당신네가 어디다가 홈페이지에 그 폰트 글자가 있으니까 얼마 돈을 내든지 안 하면 우리가 고소하고 하겠다 이런 경고장 많이 날라옵니다. 그런 것만 계속 찾아갖고 경고장 보내는 아르바이트 쓰는 로펌에서 많이 해요. 사실은 그분들이 많이 잘못한 거는 그 폰트를 이용해서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결과물 아니면 현수막 같은 인쇄물을 찍은 그 결과물 인쇄물을 침해한 게 아니에요. 폰트 자체는 컴퓨터 프로그램이죠. 일종의 프로그램이잖아요. 코드가 되는. 그거를 내 컴퓨터에 내려받은 전송을 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복제를 했다. 이거에 관한 거지. 그걸 가지고 사용해갖고 만들어진 결과물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변호사님 이거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그런 경고장 오면은 무시하고 나는 절대로 거기에 죄송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죠. 죄송합니다 하는 순간 내가 내려받았고 이런 거 다 인정하는 자백이 되잖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와서 압수하고 할 권리는 없잖아요. 한번 찔러보는 거라. 그래서 이게 깨끗이 무시하셔라라고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자체가 침해는 아니다. 이게 이제 복제권 관련해서 좀 문제 많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포 이런 거. 그리고 이제 2차적 저작물 같은 경우는 가끔 말씀하시는데 패러디 같은 경우랑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적 저작물 작성 자체는 뭐 원작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다른 창작성 부여해갖고 새로 만든 거에 관한 거고, 아, 나는 패러디니까 저작권 침해가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패러디된 저작권에선 그런 개념 없습니다. 이거 패러디니까 뭐 저작권법에 적용이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어떤 미술이나 어떤 쪽에서 하는 그런 개념인 거지, 저작권법에서 이건 패러디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쪽에서는 이거 2차적 저작물 작성했어요? 아니면 베꼈어요?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패러디니까 나는 이거 안 베끼고 그런 건 아니라서 그 불법이 합법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 부분 정도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혹시 저작물 등록 같은 거 하실 경우들 있으신데, 자기가 만든 거 등록 왜 해야 되는지는 아시죠? 등록 안 해도 저작권 발생해요. 권리 없는 거 아니고요. 아까 그 피크퐁 아기상어 뭐 그 사람이 한국의 저작권위원회에다가 자기가 이런 거 했다고 등록했겠어요? 그냥 만들면 발생합니다. 다만 이제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판사님한테 증거 내밀었을 때 몇 월 며칠 날 내가 등록된 게 있으면 적어도 이 시점에 내가 이런 거를 창작을 했었을 것이다 라는 거를 그래도 좀 공적 성격을 갖는 곳에서 서류 받아놨으니까 그런 부분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등록받으면 최소한 그래도 침해라고 인정됐을 때 뭐 10,000원, 20,000원이 아니라 그래도 한 5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최소 배상액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등록하시는 것이긴 해요. 할 때 어쨌든 내가 이제 만든 뭐 작품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냐 정도는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직접 하셔도 되는데 저작권위원회 그 등록 사이트 가보시면 공동인증서 가지고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시면 뭐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설명도 쓰고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뭐 어문 저작물이다, 음악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설명 같은 거 쓰시고 하면 되고, 저작권 등록 그리고 특허청에서 하는 것들처럼 이렇게 뭐 비슷하다, 뭐 창작성 있다 그런 거 따지진 않거든요. 형식적인 것만 봐요. 그러니까 진짜 창작성 있다 이런 거 보지는 않기 때문에 수월하고 시간도 빠른 편이긴 해요. 다만 이제 영상 같은 거 등록하시는 분들 보면 이거 이제 다른 데랑 협찬해서 했을 때 거기 자막에 내 이름 말고 남의 뭐 기관 이름 들어가고 하면 그런 거는 좀 보고 연락 오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말로 설명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뭐 특허가 됐든 상표가 됐든 보통 그 다른 거는 되게 열심히 뭐 집을 살 때도 아파트 주변 환경도 보시고 학군도 보시고 하고 차 살 때도 이게 마력이 어쩌고 다 보시는데 특허나 상표 같은 거 맡기실 때는 별로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알아서 해주세요 했을 때 그 결과물이 사실 어느 분야나 그런데 그렇게 좋지, 결과물이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고 내가 신경 쓰는 만큼 잘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잘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갈게요. 다만 이제 골치 아픈 이제 사건, 그러니까 골치 아프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그래도 저는 모르는 그 드라마인데 이런 드라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 배우가 쓴 그 머리띠 굉장히 히트를 쳤다고 그래요. 저는 몰랐는데 이거가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 제품이 이제 딱 나가고 나니까 유명해지니까 그 닥터 자르트라는 데서 이런 노란 거를 자기네 화장품 사면 사은품으로 뿌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닥터 자르트 거 사면은 그런 머리띠 사은품을 줬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판촉물로 쓴 거고 이게 그 원래 먼저 디자인 등록 받았고 개발했다고 하는 업체 건데 비슷해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만들어서 등록받은 디자인 도면인데 2015년 7월 17일 날 등록했고, 그 판촉물 엘포스라는 회사가 이제 닥터 사르트한테 이런 거 판촉물 갖고 갔고, 이 회사 쪽에서도 디자인 등록도 받았네. 뭐 이러면 안심하고 얘네 거 사서 우리도 판촉물 써도 되겠네라고
판단을 했죠. 신뢰를 했는데 날짜 보시면 12월 10일이에요. 날짜 차이도 별로 안 나요. 이렇게 두 개가 등록이 다 되어 있던 상태였고 여기도 믿고 사서 썼는데 보시면 어떠세요?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네. 다르긴 다르죠.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거는 일자고 꺾여 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가 약간 타원이고 끝이 여기는 원에 가깝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는 민문이고 여기는 약간 눈하고 글씨가 있다. 를 주장을 해서 다르다라고 해서 방어를 했고 반면에 저쪽에서는 뭐 그러긴 하지만 가운데가 얇고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오돌토돌하게 된 건 또 그렇고 뭐 약간 원이냐 타원 정도냐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원형으로 커진다라는 사실 전반적인 건 비슷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결과만 보면은 여기가 이겼죠. 이건 나중에 무효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억울한 면도 있긴 한데 어쨌든 등록됐다고 해서 다 그게 아니기도 하고 특히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이 등록하시는 옷이나 천이나 패키지 이런 거는 실질 심사 안 하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잘 맞으면 등록을 일단 먼저 줘요. 한 군데만 기대지 마시고 우리 딱총도 있고 전투기도 있고 뭐 탱크도 있어야 전장에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 성공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진흥원 도움 받으셔갖고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지식재산 생소하거나 또 점심 이후에 굉장히 졸린 시간이신데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끝나고 질문 더 받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